84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 저자 조승우. 출판일 2024년 2월 2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공부의 진짜 의미를 알자. 책 소개. 우리가 공부를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은 성적을 넘어선 성취의 경험이다. 수학 30점에서 전국 11등을 이루어낸 한계를 깨고 짜릿함을 만드는 7가지 공부 이야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졸업 베스트셀러를 펴낸 작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 스타트업 스몰빅클래스의 대표. 이렇게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1등도 놓치지 않았던 실패와는 거리가 먼 인생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건 조승우 대표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 과정 속에는 수많은 좌절과 위기, 고민과 갈등의 순간이 있었다. 수학 30점, 따돌림, 우울증. 이 세 단어는 고등학교 시절 조승우 대표를 대표하는 말이었다. 막연히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파고들었지만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여기에 친구들과 관계도 삐그덕거렸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도망치는 일이었다. 자퇴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방에 처박혀 고민했다. 난 왜 안 되는 걸까? 그러다 우연히 어린 시절 읽었던 위인전을 뒤적이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구나.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은 지 6개월 만에 전국 11등이라는 믿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책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 서울대 졸업생의 합격 비밀 노트가 아니다. 성적, 대학을 말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의 계획 안에 공부라는 두 글자가 있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인생 참고서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라는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응원이자 뜨거운 격려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라면, 책상 앞에만 앉으면 딴 생각에 빠져든다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려나가고만 있다면 이제 공부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다.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마침내 전국 11등, 서울대학교 입학을 이뤄낸 조승우식 공부 노하우와 공부라는 벽 앞에서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웠던 마음이 단단해지는 이야기가 페이지마다 가득하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읽을 때쯤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공부가 설렘이 되는 그 순간을. 저자 소개. 저자 조승우. 교육가. 하위권을 맴도는 성적의 따돌림까지 당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아이. 정신과 의사가 추천해준 죽음의 수용소에서 를 읽고 내 인생에 미안하기 싫어서 공부를 시작해 6개월 만에 전국 11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단순히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에 기여하겠다라는 어린 시절 꿈 속에서 공부의 진짜 의미를 발견한 그는 스스로를 가두던 마음의 벽을 하나씩 넘으며 2011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합격했다. 자신이 학창시절 겪었던 어려움을 되풀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교육 스타트업 스몰빅클래스를 창업했으며 학생들이 꿈을 찾게 이끄는 디넵과 부모님과 아이들의 소통을 잇는 마음우체국,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만의 고유성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공부에 가슴이 뛴다면 성적이 급상승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공부와 첫사랑에 빠지게 하는 단 하나의 책.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공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해보라고 하면 10중 8구 어렵고 재미없고 정말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괴롭히는 공부 대체 왜 해야 하는 것일까? 명문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의 똑똑함을 알리기 위해서? 모두 틀렸다. 공부는 진짜 괜찮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냄으로써 성실함을 발견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과정을 통해 학습력을 키우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서 결국 해내는 모습을 보며 집념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자신도 몰랐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믿으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일이 바로 공부이며 훗날 세상이라는 커다란 무대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꺾이지 않고 부딪힐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공부를 하는 진짜 목적이다. 이 책은 무조건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미와 기쁨은 무엇인지, 공부를 통해 얻은 성취감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 되어주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공부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저자만의 노하우도 함께 발견할 수 있다. 기억하자.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 성적은 반드시 급상승한다.
이런 기분 좋은 떨림은 처음이다. 공부가 이렇게 설레다니. 공부라는 벽을 뛰어넘어 결국 잘 될 너를 위해서. 비행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렇다. 라이트 형제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던 시기에 미국에서 똑같이 비행기를 만들던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세뮤얼 피어폰 랭리. 하버드대에 근무했으며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같은 유명 인사와 교류한 그야말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에 반해 라이트 형제는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던 기술공이었다. 그들에게는 든든한 후원자도 똑똑한 동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역사에 또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대체 이 둘의 운명을 가른 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꿈이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강력한 꿈. 반면 랭리는 비행기를 발명해 더 유명해지고 더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즉 부와 명예의 수단으로 비행기를 발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랭리는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연구를 바로 포기해버렸다고 한다. 바로 여기에 이 책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 늘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귀찮고 하기 싫은 마음을 다잡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힘을 내게 하며 비록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갖는 순간 오늘과는 전혀 다른 내일이 펼쳐진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을 넘어선 성취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어떤 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은 반드시 더 큰 성취의 순간으로 돌아온다고. 따라서 이 책은 결국 잘 해낼 사람들을 위한 예언 같은 존재다. 여러분은 분명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고 잘 될 것이기 때문에 프롤로그. 누구에게나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은 온다. 대학생 시절부터 10여 년 넘게 멘토링과 강연을 하면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부터 하기 싫다, 귀찮다, 어렵다는 푸념까지. 그때부터 제 안에는 아이들이 공부라는 벽을 넘어설 수 있게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4권의 책과 유튜브, 스몰비 클래스라는 교육 스타트업의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학부모님들께 종종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조 작가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속 한 번 안 썩인 모범생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와 정반대의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모난 성격 때문에 친구 사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승우가 싫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들으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죠. 장난에는 늘 앞장서는 아이라 선생님께는 매일같이 조금만 얌전하게 굴 수 없겠니? 라는 핀잔을 들었고 학교에 엄마가 불려오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30분만 앉아서 책 읽는 모습을 보는 것일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모범생, 우등생과 거리가 먼 아이였는지 실감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학급에서 임원을 맡고 싶었고 공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출마한 첫 반장 선거에서 딱 2표를 받으며 떨어졌고 벼락치기로 준비했던 시험에서도 50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고등학교 첫 수학 시험에서 30점을 받고 너무 큰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학교를 자퇴하려고 했습니다. 고1 여름에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며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잘하고 싶은 마음은 늘 굴뚝 같았지만 한 번에 잘 되는 일은 무엇 하나 없었고 별 어려움 없이 무엇이든 척척 잘 해내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못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스타 강사의 인강도 대단한 문제집도 아니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드높은 공부라는 벽을 넘어서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를 믿고 해야 할 이유를 다지며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있는 나 자신을 알아봐주는 마음. 그 마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걸 요즘은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10대 시절 내내 성공하는 순간보다 실패하는 순간이 더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씩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는 마음의 벽들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자 현실의 벽들 또한 실제로 하나씩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첫 시험에서 30점을 받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고 느끼며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내가 해냈던 아주 작은 성취들을 되짚으며 처음으로 나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서는 내 꿈은 뭐지? 뭘 하고 싶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나를 가둬온 세상이라는 알을 깨고 나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내 꿈과 신념을 발견했고 마침내 제 공부의 주인이 되어 남들에게 끌려가기만 했던 하루하루를 바꿔가기 시작했죠. 극심한 슬럼프를 한바탕 겪고 나서는 내 실력과 재능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라고 나를 가두던 불신의 세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목표로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거창한 목표보다는 오늘 나와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며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저는 꺾이지 않고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6번 해서 안 되면 7번 도전했고 7번 해서 안 되면 8번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크기가 성장할수록 공부라는 벽이 넘어서기 불가능할 만큼 높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차츰 벽에 오르는 사다리가 어디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고 결코 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목표들을 결국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게 진짜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그토록 밉고 때로는 부끄러웠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엔 어떤 벽도 넘어설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겨났죠.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애쓰고 있다는 걸 압니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불안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쓴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여러분들만큼은 스스로를 가두는 그 마음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벽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했고 그 두려움과 불안은 하기 싫은 마음만 더욱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의 작은 성취들은 무엇이며 나는 왜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왜 하는가? 내 꿈은 무엇인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설렘으로 기대되는 내일을 만들 수 있는가? 마음속의 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안 될 이유보다 해낼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매일 더 나아지는 나를 보면서 성장하는 재미를 느낍니다. 그 덕분에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되죠.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 게으름이 찾아와도 이겨내는 법을 알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천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계속하면 좋은 결과는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삶의 주인이 되어 꼭 이뤄내고 싶은 꿈과 목표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 산을 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희열과 설렘을 느끼며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단단해지면 비로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나를 가둬두었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벽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답게 뜨겁게 꾸준하게 걸어갈 여러분의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벽 너머에 있는 누구보다 빛나는 나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내가 기대되는 자신을, 꿈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을, 그렇게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을.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다시 해보기로 결심했지만 예전처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더 단단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더 단단하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그리고 꼭 해내야 하는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당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휴대폰을 사주겠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공부에 매달렸던 거죠. 그런데 한번 열심히 해보니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등수를 올리기 위해서, 옆자리의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라는 마음에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공부하는 이유를 더 이상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들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 마음이 진짜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늘 내 바깥에서 공부하는 이유와 원동력을 찾았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등수가 오르지도 않았고
옆에 친구들보다 늘 모자라는 결과를 받으면서 저는 공부하는 이유를 잃어갔던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자 뿌옇게 흩어져 있던 고민들이 조금씩 선명하게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 질문이 자리를 잡게 되었죠.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저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미 경험한 것처럼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단순히 점수를 더 잘 받고 등수를 올리기 위해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이기지 못할 때도 등수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그 공부를 해내야 하는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 답은 내 안에서만 찾아야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지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내가 내 인생을 바쳐 꼭 이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우리는 그런 걸 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저는 꿈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저에게도 여러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경찰, 검사, 변호사, 선생님, 대통령. 초등학교 때는 장래희망 조사서에 1년에도 몇 번씩 다른 꿈을 적어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영화나 TV에서 멋있어 보이는 걸 적어냈죠. 그러나 중학교에 와서는 꿈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꿈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볼 여유도, 의지도 없었죠. 다시 질문했습니다. 내 꿈은 뭐지? 나는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지? 결코 길지 않지만 제 삶을 찬찬히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아버지가 심어준 꿈의 씨앗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책을 전혀 읽지 않았죠. 그렇게도 책을 싫어했던 제가 어릴 때 유일하게 봤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가 사준 역사 학습 만화가 계기가 되어 역사에 관련된 책만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근현대사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민주화 운동같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일들을 책에서는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날은 책에서 본 내용을 아버지께 묻기도 하고 토론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근현대사에 관해 점점 흥미를 붙이게 되자 함께 역사 유적지들을 여행하며 그 호기심을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독립기념관이나 박물관, 민주화 운동기념공원처럼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흔적이 담긴 근현대사의 현장에 자주 데려가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릴 적 살던 집 근처에 있었던 국립유해묘지 현평화공원입니다. 평화공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 6.25 전쟁에서 전사한 외국 참전용사들을 모셔놓은 곳인데요. 집에서 가깝다 보니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가거나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5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우산을 챙기지 않은 탓에 소나기를 피하려고 공원 안에 있는 교회 처마 밑에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는데 저 멀리 백인 노인 한 분이 휠체어를 탄 채 한 전사자의 비석 앞에서 한참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했던 전 근처에 계시던 안내원 분께 도움을 요청해 여쭤보게 되었고 통역을 듣고 난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 또한 한국전에 파병 오셨던 참전용사였고 이 묘의 주인은 당시에 함께 전투에 참가해 목숨을 잃은 전우라고 말입니다. 어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은 TV나 영화에서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전쟁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랑 같이 서점에 들러서 6.25 전쟁에 관한 책들을 사서 그날 밤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6.25 전쟁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그 배경이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요충지기 때문에 그런 비극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지만 엄마 말에 따르면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열띠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엄마가 물으셨답니다. 오늘 뭘 느꼈니? 나는 다시는 전쟁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름 감수성이 풍부했던 제게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모습이 준 아픔이 꽤나 컸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한 현실 공부에만 시간을 쓰다 보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근현대사나 내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잊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슬픔과 아픔, 가슴이 뜨거워졌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조금씩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들을 조금씩 글로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과 갈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불어 언젠가 강의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 뿐더러 더 만족도 높은 삶을 살고 동시에 소득 수준도 더 높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과 제 인생의 비전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일명 제가 꿈명함 비전 나침반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걸 만들고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절 괴롭혀왔던 공부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정립되었죠. 단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소위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하자라는 명확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만약 내가 외교관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의 선택과 결정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만약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혹은 현명하지 못해서 나쁜 선택과 그릇된 결정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저는 똑똑해져야 했고 지식과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보탬이 되려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인내, 절제, 의지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분명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의 전부가 아닌 공부 하나 정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은 저를 작은 틀 안에 가둬두고 있던 공부라는 알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알을 깨고 나와 보니 공부라는 녀석이 조금씩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넘어서기 불가능한 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나만의 레이스를 시작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적 급상승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성취 경험을 써보셨나요? 그런데 성취 경험을 쓰다 보면 지금 내가 잘하고 싶은 건 공부인데 막상 쓰려고 하니 축구, 그림 그리기, 게임처럼 공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만 떠올라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 같은 자책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신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분야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는 사람, 뭐든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일반적 자신감과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적어도 자전거 타기나 축구, 그림 그리기만큼은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구체적 자신감이 그것이지요. 원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자신감 중 스스로를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일반적 자신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어지는 특정한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 또한 클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그 결과는 반대였다고 합니다. 모든 분야를 다 잘할 거라고 믿는 일반적 자신감이 높은 사람보다 특정한 분야에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는 구체적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대한 자신감 또한 훨씬 높았던 것이죠.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을수록 그 일의 분야나 영역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더 단단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게임이나 축구, 미술에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그게 공부가 되었든 혹은 다른 일이 되었든 그 일에 대한 자신감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즉 여러분에게 게임이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잘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있다면 새롭게 도전하는 일도 잘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된 짧은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강연을 다니다 보면 참 감사하게도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중학교 입학 전까지 공부하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미니카부터 탑블레이드 팽이, 포켓몬 스티커, 유희왕 카드 등 유행하는 모든 놀이에 늘 앞장서는 아이였습니다. 또한 축구, 야구,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온갖 운동에 미쳐 살아 제 팔과 다리는 단 하루도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의 소원은 책상에 딱 30분만 앉아서 아들이 책 보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고, 죄송스럽게도 저는 그 소원을 이뤄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5학년 때 처음 갔던 보습학원에서도 학원 컴퓨터실에서 몰래 게임을 하다가 붙잡혀 그만뒀고, 책이라고는 역사 관련 만화책밖에 읽지 않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잘할 턱이 없었죠. 어느 날은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보는데 수학에서 30점, 과학에서 20점을 받아와서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체육 쪽으로 진로를 권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랬던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서였는데요. 대단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휴대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입학이 다가올수록 점점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휴대폰을 사달라고 부모님을 졸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중학생이 무슨 휴대폰이 필요하냐며 절대 불가 방침을 선언하셨고, 저는 일주일간의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시위를 벌인 지 사흘째 되던 날, 결국 엄마는 제게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중학교 입학 배치고사에서 부모님이 제시하는 등수 안에 들면 원하는 기종의 휴대폰을 사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등수는 제가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제 성적은 평균 60점에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아니셨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너에게 휴대폰을 사줄 생각이 조금도 없어라는 단호한 거부 의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가진 승부욕의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어보는 마음이셨겠죠. 당시 저에게는 휴대폰이 절실했습니다. 처음으로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저는 독서실 운영을 하셨던 아버지의 공부는 독서실에서 하는 것이라는 조언에 따라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배치고사는 6학년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었기에 저는 교과서와 전과를 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배치고사는 중요하지 않다며 차라리 그 시간에 중학교 때 배울 내용을 선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협조 덕분에, 또 아예 시험을 보러 와주지 않은 일부 친구들의 협조 덕분에 거짓말처럼 저는 부모님이 제시했던 딱 그 등수의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휴대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한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나니 이거 해볼 만한데?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공부를 시작한 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떠올릴 때마다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험에서 이 30점까지 받았던 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그 등수를 받겠다고 노력을 했을까? 쉽게 말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놓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전혀 뜻밖의 경험에 있었습니다. 앞서 학생회장 에피소드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롤러스케이트, 흔히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부르는 스포츠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취미로 즐겨 타는 정도였는데, 학교에 인라인 스케이트부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당시 저는 함께하던 6명의 친구 중 꼴찌를 다투는 하위권 선수였습니다. 저보다 더 비싸고 좋은 스케이트를 가진 선수도 있었고, 100m 달리기도 저보다 1, 2초나 빨리 달릴 만큼 신체 조건이 뛰어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별로 비싸지 않은 스케이트를 타고 매번 제일 마지막으로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저를 무시하는 친구들도 있었지요. 저는 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무시받는 건 더더욱 싫었지요.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내내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부산사직구장에서 훈련을 했는데, 친구들이 10바퀴를 뛴다면 저는 15바퀴를 뛰면서 악착같이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학교에서 3등을 지나 2등이 되었고, 1년이 지나고 나니 학교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내는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만 하더라도 출전조차 생각 못했던 부산시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역전을 이뤄낸 제 인생의 첫 번째 경험인 셈입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라는 믿음의 근원은 바로 이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봤고, 잘하게 된 경험이 공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 믿게 된 것이죠. 공부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인터뷰를 하다 보니 운동선수 출신으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성적 급상승을 만들어낸 사례가 유독 많았습니다.
처음엔 운동선수 출신들이 체력과 끈기, 근성이 좋으니 공부도 열심히 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잘해본 경험이 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 덕분에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공부도 그때처럼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공부와 전혀 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그게 공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뷰했던 성적 급상승을 보인 학생들 중 게임 중독자라고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학생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결 또한 운동선수 출신들이 공부라는 벽을 단기간에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와 같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리고 어떻게 그걸 잘하게 될 수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 성취감, 노력의 과정 하나하나 눈을 감고 되짚어 보세요. 이미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일도 그때처럼 결국 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해야 할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책을 읽어온 분이라면 그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이란 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란 걸 아니까요. 그러다 문득 제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 주었던 한마디가 기억났습니다. 언젠가 시험을 망치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한 선배가 음료수를 사들고 풀이 죽어있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선배는 요즘 공부는 잘 되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제게 물었습니다. 선배한테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아무리 해도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다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배는 묵묵히 제 말을 듣고 있다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우야,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는 그 5글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애쓰고 있는데, 잘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이어서 선배는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처럼 하면 돼.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실수하는 날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날에도 너는 계속해서 더 잘하려고 애쓰고 있잖아. 노력하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 내 스스로는 알아줘야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나는 알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걸. 곧 너의 봄이 올 거라는 걸. 그랬습니다. 선배의 말처럼 나는 지금껏 수많은 실패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기 싫고 내려놓고 싶은 날도 정말 많았지만 그럼에도 더 잘하기 위해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너무 무심했구나. 잘하고 싶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늘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자책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도망치지 않았고, 하기 싫어도 나와의 약속을 지켰으며, 나보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공감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을 이루려고 매일같이 노력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꿈의 가치를, 내가 해온 노력의 시간들을, 내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순간들을. 그래서 나는 나를 칭찬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의 노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만큼은 나의 노력을 알아봐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강한 사람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섰고 하기 싫어도 그 마음을 다잡고 노력해 왔잖아요. 꺾이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겐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그 근사한 꿈이 이뤄질 그 순간을, 여러분 덕분에 세상이 더 나아지는 순간을.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고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애쓰고 있는 내 마음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작은 성취들을 인정해 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있는 나의 작은 성장들을 칭찬해 주세요. 그 누구보다 뜨겁게 나 자신을 믿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공부가 설렘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영향력이 될 순간을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당신이라는 꽃이 필 당신의 봄날을.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